작은 서점. 이곳은 전시품이 가득하지만 관람객은 하나도 없는 박물관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고의 고전학자이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나탈리 헤인스가 들려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아름답고 살벌하게 웃기는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그동안 오해받았던 그리스 여신들을 재해석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신들까지 소환해내는 책입니다. 오늘 편집자의 방 스페셜에서 이 책 만나볼 텐데요. 탄탄한 길을 만들어가는 두 분의 출판사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뚜벅뚜벅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두 베테랑 편집자님들을 모셨습니다. 편집자의 방. 네, 오랜 경력을 가진 편집자들이 만든 출판사입니다. 첫 인상부터 굉장히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김희진 돌고래 대표, 서효인 아논북스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서로 원래 잘 아는 사이세요? 아니면 오늘 혹시 첫 만남? 아니요, 잘 아는 사이고요. 네, 네. 잘 알아요, 저희. 네. 매우 저희, 친합니다. 네, 돌고래 아논북스를 각각 독립해서 차리기 전에 네. 함께 일했었고요. 밤비, 네, 민음사의 밤비라는 인문사의 전문 출판사에서 김희진 대표님 일하셨고, 네. 저는 민음사에서 한국문학 편집했었고요. 그때 많이 회의도 같이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같이 잡지도 만들고.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제 편집자님들을 모시는 시간을 좀 종종 갖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분들이에요. 편집자님들 왜 말씀들 다 이렇게 잘하실까? 뭔가 이렇게 내용이 항상 알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일 먼저 좀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이 출판사를 만드셔서 이 네이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돌고래 대표님, 아논북스 대표님.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돌고래요. 돌고래. 저 돌고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만. 그렇죠. 네. 돌고래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고래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동물이, 지적이고 똑똑한 동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또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협업을 잘한다고요? 네. 굉장히 유희를 또 좋아해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거, 재미난 거 이런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을 또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저도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즉흥적으로 지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막 이렇게 점프할 때 엄청 생명력 있게 이렇게 점프하고 도약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저런 생동감을 담아내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돌고래 북스, 돌고래 출판 이게 아니고 그냥 돌고래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 하는데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어요?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아직도 돌고래가 없었냐고. 출판사 이름으로. 네. 없었다고. 검색할 때 떨리셨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업 등록하기 전에 검색을 해서 같은 네. 이름이 있나? 상호 검색을 하거든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같은 업종에는 같은 업종에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돌고래 다른 거 차리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 아논북스는 어떤 뜻이에요? 여긴 딱 봐도 그냥 출판사 같거든요. 네, 네, 공식적으로는 독자들의 삶을 안온하게 더 만들 문학을 안온하다. 만들겠다. 그리고
아직 우리 곁에 오지 않은 새로운 글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포부를 중의적인 그게 네, 있구나. 담고 있고요. 아직 안 온 네. 어떤 문학을 기다리는 그런 네. 곳이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출판사 이름을 지으려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막 이런저런 이름도 끄적이고 브레인스토밍도 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영감이 안 온다, 안 온다, 안 오네, 안 온? 이거 괜찮은데? 해서 뒤에 뜻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운명처럼 그냥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돌고래가 될지, 맞아요. 돌고래도. 안 온다에 안 오니 이게 또 출판사 명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오늘 출판사를 이끄는 대표분들이고 또 오늘 또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서 이렇게 모셔본 건데요. 김희진 대표는 책을 쓰고 번역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서효인 대표는 유명한 시인이세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김희진 네. 대표님. 네. 네, 저는 이제 한 2001년 요맘때쯤에 이제 출판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출판사들 거쳐서 돌베개 출판사라는 곳에서 인문사회 책을 오래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또 2010년에 민음사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반비라는 인문사회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또 한 10년 하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 네.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고 바로 출판사를 만든 건 아니고 좀 쉬면서 또 환경 잡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런칭을 네네. 해서 이제 다른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재단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바람과 물이라는 잡지를 또 한 1년 만들다가 이제 2022년에 여름쯤에 런칭을 했습니다. 네. 돌고래 출판사 만들고 지금 3년 반 정도 만들었어요. 어떤 네. 책들이 나오는 데가요? 저희 뭐 잘 알려진 책들은 돌봄과 작업이라는 책을 독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잘 읽어주시고 또 돌봄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다룬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해 주셔서 책이 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네네. 아무래도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그 의류 좀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 관한 어떤 그 책인데 국내 작가님이 쓰신 첫 책인데 네. 굉장히 잘 되셔가지고 이분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그랬군요. 전업 작가로 나서셨고요. 또 올해 나온 책 중에서는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라고 권성민 PD 네. 책을 이제 냈어요. 그 더 커뮤니티라는 그 OTT에서 했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네. 이제 정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런 책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제목에 좀 영감을 받아서 가끔 올 겨울에는 절대 옷을 사지 말아야지 뭐 약간 이런 결심을 할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이 책에도 맞습니다. 대표님이시군요. 네. 우리 서효인 대표님의 본인 소개. 좀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시인이세요. 네. 시인들 보통 본인 소개할 때 네. 시 쓰는 소유인입니다 하고 말거든요. 네. 언제 등단하셨어요? 네, 저 2006년 시인세계로 데뷔해서요. 네. 뭐 시집으로는 소년 파르티잔 행동지침,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 여수, 나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혐오하고 거기에는 없다 이렇게 5종이 있고 그 외에 산문집도 몇 종 내서 이렇게 시인 겸 에세이 네. 작가로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2011년부터 출판사에서 일을 했어요. 문학과 지성사, 민음사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아논북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 주로? 독자들이 많이 찾아주신 책으로는 김은비 산문집 다종소감, 네. 그리고 정세랑 작가의 아라의 소설, 최진영 작가의 소설집 쓰게 될 것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윤건 감독 신작 영화 세계의 주인 각본집을 내서 한참 독자들 찾아뵙고 있어요. 굉장히 두 분 다 갖고 계신 그 출판사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군요. 와.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 주제는요. 내 친구의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출판사에서 낸 책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출판계 베테랑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다른 출판사의 책. 우리가 이렇게 딱 소개를 받으면 우리 정말 믿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그럼 김희진 대표님의 책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몸을 두고 왔나봐라는 이제 전성진 작가님의 네. 따끈따끈한 신작을 골랐습니다. 네. 아논북스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몸을 두고 왔나봐. 네. 자, 아논북스 책 중에서 이제 돌고래 김희진 대표님이 인정하는, 좋아하는, 눈여겨본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전성진 작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일단 아논북스 책들 제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전성진 전성진 작가님의 책들이 2권 다 이제 아논북스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전작 베를리엔에는 육개장이 없어서라는 책으로 저는 이 작가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 SNS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트위터에서 괭년님이라고 굉장히 네, 재밌는 이제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괭년님. 아, 예. 그런 필명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트위터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에도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그 영혼의 노숙자라고 저도 가끔 이제 듣는 굉장히 재미있는 네. 또 팟캐스트인데 거기도 게스트로 종종 등장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말을 잘하시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종종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를 읽고 팬이 되었는데 네.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이 책을 골라서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네, 이 책 제목이라니. 베를린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목으로. 글쎄요. 근데 재밌잖아요. 베를린과 육개장이라니. 네. 그리고 네네. 또 요리와도 관련이 있으세요. 네. 뭔가 핵심적인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게 원래 이 작가님이 그 음식 잡지 에디터로 맞아요. 일을 하다가 네. 독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분을 만나서 겪는 일인데 맞아요. 이 육개장이 그 책이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서효인 대표님은 전성진 작가님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본인이 찾으셨어요? 아니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작가님이 네. 그 투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 투고 메일이 보면 대체로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오더라고요. 작은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체로 책을 내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 출판사 색깔량도 맞아야 되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 해 투고돼서 계약해서 책까지 낸 거의 유일한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전성진 작가가. 원래는 잘 모르셨던 잘 분이었는데. 몰랐어요. 저는 글을 먼저 본 거죠. 네. 그래서 앞페이지 한 꼭지만 보고 뒤는 보지도 않고 연락드렸어요. 바로 너무 부럽다. 네. 이거다. 네. 정말. 딴 데서 먼저 연락할까 봐. 정말 너무 부럽다. 네. 그 선택에는 지금 뭐 당연히 후회 없으시고. 아유, 그럼요. 그쵸? 네. 네. 제목이 이번 것도 굉장히 눈길을 좀 끌어요. 몸을 두고 왔나 봐. 어떤 내용이에요? 제목이 저도 너무 좋았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다 두고 왔을까? 참 이런 좀 몸을 보통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오지 몸을 두고 오지는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몸을 어디다 두고 왔을까?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이면서 또 이렇게 작가님 글이 굉장히 웃기지만 또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따뜻한 느낌도 좀 드는 제목이어서 저는 네 제목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몸에 관한 이야기고 네. 자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고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상 사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상 사고요. 네. 네. 그 베를린에 아까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베를린의 한 볼더링 그 스튜디오요?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 좀 욕심껏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자기가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몸을 가혹하게 좀 이끌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마지막 단계 다 간 상태에서 추락을 해서 네. 굉장히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이게 뭐 발목도 다치시고 왼쪽 팔꿈치 인대 파열, 발목 골절. 아니, 네. 볼더링을 네. 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몸으로 겪은 어떤 그
이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잖아요. 네.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몸과 서로 이제 좀 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볼더링이라는 게 이제 막 그 암벽 타기, 클라이밍 같은 거 요즘 우리나라에 좀 유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다 하고 할 텐데 어떻게 다치면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정확하게 어떤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저도 이제 뭐 베를린의 그런 볼더링 카페나 스튜디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이게 모사된 대로만 보면 어쨌든 이제 조금 그날따라 왠지 잘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에 그런 기분 저희도 종종 느끼잖아요. 그래서 잘 잡고 또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걸 딱 잡고 두 손을 딱 옮겼을 때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머리를 이제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주 안 좋은 부위들을 다치신 거죠. 예를 들면 팔꿈치 인대가 2개가 파열이 되고 왼쪽 발목 3중 골절 수술을 3번을 하시고 아이고. 50 몇 번을 꼬매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책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수술도 하고 또 회복도 하고 재활도 하고 뭐 부작용도 겪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본인의 어떤 부상과 재활 또 거기서 이제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것들 쭉 그 과정을 근데 벌써 듣는데 저는 너무 막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몸 진짜 어디다 두고 오고 싶을 만큼. 그렇잖아요. 너무 몸이 아프면 정말 내 영혼과 몸이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건가요? 몸을 어디다 두고 왔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까요? 네? 이게 그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스포츠 클라이밍에 스피드, 볼더, 리드 이렇게 3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볼더만 따로 장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치 없이. 네. 그래서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 2를 통과해야 레벨 2를 갈 수 있고 레벨 2를 통과해야 레벨 3을 갈 수 있는 건데 작가님은 레벨 2였는데 그날따라 자기 생일 파티도 곧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 기분이 좋아서 맞아요. 내 몸이야 어떻든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정신이 기분이 좋으니까 정신력으로 될 것 같아 라고 팔을 쫙 뻗었다가 4m 정도 됐을 거예요. 4m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4m에서 떨어져도 크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연히 응급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후유증이 있고 이런 과정이 챕터 제목으로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지? 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릴 때 그 이후에 어떤 뭐 증상들을 겪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힘드셨대요? 저는 사실 이 제목이 그죠 많은 것을 생각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고의 순간에 어떤 그 몸과 마음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소혜인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주 이전부터 뭔가 그 몸을 좀 내가 정신이 혹은 마음이 좀 이렇게 분리시켰던 것 같은 좀 소원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기억들을 하나씩 다 이제 회고해 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두고 왔는지는 끝까지 계속 독자들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낭독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네네. 책에 이제 상담을 또 받으시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몸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네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했더니 뭐 굉장히 기능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성진 작가님이.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부분을 지적하죠. 굉장히 기능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성진이 거꾸로 묻는 거예요. 아니 기능적인 얘기 말고 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하기 싫었는데 그 몸한테 편지를 써요. 이분이. 몸한테 편지. 들어볼까요? 62쪽인데요. 몸에게 너에게 말하려니 정말 어색하다. 이제야 말을 걸어서 미안해.
좀 더 빨리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알다시피 나는 너와 교류하는 편이 아니잖아. 의식하진 못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 전할 용기가 없었어. 어쩔 줄을 몰라서 묻어두고 방관했지.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안 가고 부채감으로 바뀌더라. 내가 괴로우면 불편하고 껄끄러웠어. 그러면 또 도망가고 싶었어.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 어릴 때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너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 괴로움을 온전히 느끼기엔 어렸나 봐. 맞설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너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 지금의 나라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너와 함께 했을 거야. 이제 나는 비로소 어른이라 뭐가 맞고 틀린지 알거든. 이제 너를 마주하기로 했으니까 더는 두고 가지 않는 연습을 할게. 괴로워도 같이 느끼도록 해볼게. 순간을 함께 몰입하고 느껴볼게. 힘들다고 너에게 고통을 던지고 도망치지 않을게. 누구보다 내 편이 될게. 외로웠지? 늦어서 미안해. 근데 지금 읽어주신 대목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몸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막 여기저기 아파본 적이 있는데 진짜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다가 한 몇 달 전부터는 여기가 아프고 또 오늘 어디가 아프고 이제 약간 나이가 그렇게 돼서 근데 내 몸을 그동안 너무 함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쵸. 저희가 독자들이 다 진짜 그래서 공감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몸을 얼마나 진짜 막 굴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진짜로, 정말. 네. 그 굉장히 표현이 제일 홀대하고, 막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잠을 자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먹어야 할 것들을 먹지 않고, 줘야 할 영양을 주지 않고, 그런 이제, 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도구로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그 몸을 이제 두고 가는 때를 잘 이제 회고를 해보면 항상 자기가 이렇게 공격당하거나 어떤 폭력을 당할 때 그게 너무 괴로운데, 이제 거기서 몸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나 정신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몸을 거기다 정말 방치를 하고 혼자 정신과 마음만 도망을 쳤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이 책에 좀 작가님의 어머니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온다면서요. 그런 경험들이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님 이야기가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 정직하게 나와요. 어머니가 막 폭력을 행사했던 장면, 막 분노를 폭발시켰던 장면, 그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시켰던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초반에 좀 어머님은 알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본인의 어떤 되게 솔직한 고백 같은 건데 이거 글 쓰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그 볼더링 사고가 났던 그 시점이 그 어머님이 베를린에 여행을 왔던 그 시기와 겹쳐요. 하필.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사실 전 애인과 다시 합친 그 시기와도 겹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관련이 있다고 혼자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작가의 어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 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편집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작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머니가 이미 다 글을 보셨고 나 오케이 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께서? 인생에서 지나온 과정이고 나의 실수인 부분도 있고 너에게 상처도 맞는데 이걸 오히려 꾸며서 쓰거나 좀 돌려서 쓰는 게 나에게는 오히려 더 수치스러울 수 있다. 그냥 다 써달라라고 어머님이 요구를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쿨하시네요. 저 그 관계에서 제가 제일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약간 중재자 역할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갔어야만 하는 책인 거예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걸 다 읽고 나면
그 어머님도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작가가 어머님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사실 이해하고 있었고, 근데 어머니를 이해했더라도 화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마치 저는 작가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 부상과 회복기를 거치면서 몸과 처음으로 소통하고 화해하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너무나 신비롭게도 네. 어머님과 화해하는 과정과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 그 회복기 마침 그 베를린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도와주시는 장면도 나오고 거기서 막 툭탁툭탁 하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솔직하게 그려져서 정말 더 좋았어요. 그것이 빠져 있었다면 그렇겠네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사고로 네. 또 엄마와의 화해 시간을 가진 어떤 작가의 솔직한 감정을 네. 담은. 그리고 사실은 뭐 네. 저는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세대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 달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 아마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쵸? 나중에 네. 성인 돼서도 언제 힘들었니 뭔가를 그러면 써오겠죠. 분명히 한두 컷 정도의 어떤 네, 장면들이 있을 그럼요. 겁니다. 아이에게는. 네. 갑자기 우리 전성진 작가님의 이 경험담이 맞아요. 갑자기 저한테로 이렇게 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친구들과의 관계, 우정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작가님이 그런 걸 정말 따뜻하게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굉장히 어떤 아이러니하고 재치 있는 문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뭔가 약간 항상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 대상이나 상황과 이게 몸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유머가 그런 데서 나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을 소개하거나 그 관계를 소개할 때는 그게 너무 따뜻하게 들려요. 그래서 정말 작가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작가님이 그런 관계를 잘 소중하게 가꾸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전작에서 또 굉장히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네. 전작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전성진 작가님은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라고요. 근데 본인의 이런 고통의 경험을 무겁게만 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이 와중에도 이런 유머가 있어? 이런 농담을 해? 이런 것들이 좀 간간히 있는 거죠? 네, 독일 의사들을 그리는 게 상당히 유머러스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의사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의료보험 자체가 네. 더 무뚝뚝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래요? 체계 자체가. 근데 단 한 번 의사가 되게 친절하게 네. 눈을 보면서 네. 당신은 이제 완치됐어요. 당신은 이제 이 몸으로 다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선 작가가 너무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눈빛이 떨리는데 갑자기 독일 의사가 돌변해서 그럼 나가세요 하고 뭘 적는 장면이 있거든요. 매정한. 네, 제가 지금 말하는 네. 것보다 글로는 더 재미있게 그게 그려져요. 독일어로 또 들었으면 굉장히 또 쌀쌀맞게 들렸을 텐데. 그러니까 좀 확실히 그 글쓰기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어떻게 이렇게 막 포장해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좀 그 가리고 싶은 고통, 막 결여, 결핍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맞게 이해했을까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 경험을 이제 먼저 회복기를 쓰겠다고 먼저 그 편집자님께 제안하셨다고 책에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사고 이후에 또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들을 모으셔서 7회에 걸쳐서 문제적 회복기라는 제목으로 뉴스레터를 이제 연재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다시 쓰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또 일기도 이렇게 좀 인용이랄지 일기를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쓰신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험을 두고 글쓰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사실 글쓰기라는 게 뭔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포장할 수도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아름답게 나는 다 회복됐어. 그래서 이제 회복기를 쓰려고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진짜로 쓰시다 보니 이게 회복기가 아니라 뭔가 이런 몸에 관한
책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글쓰기가 여러 가지 한계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뭔가 우리의 상황을 한 단계 다른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위로를 받을까요?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네. 뭔가 좀 불편하다,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특히 여성 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라서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서현 대표님은 또 이제 이 책에서 독자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랄까요? 이 부분만큼은 좀 꼭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책 읽으면서 저와 네. 저희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특히 엄마. 이거 막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엄마가 저에게 줬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반대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상처대로 두고 그걸 까발리지 않는 방식으로 치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골병이 들겠죠. 맞습니다.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몸이 다치고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를 까발리면 불편하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이 책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와의 불편한 관계, 나의 어려움, 나의 몸의 상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소독할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잘 소독해서 그 몸과 그 관계가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네. 나름대로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해결책은 아마도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상관없이 네. 어떤 인생의 문제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책의 문장들, 이 책의 분위기를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마 말 못하는 관계들 가까울수록 또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머니랑 비슷한 어떤 내가 좀 학대를 받았거나 좀 불편한 상황이라면 어머니한테 쓱 이렇게 네, 밀어놓고 엄마도 한번 읽어봐. 그냥 요즘 어디 좀 잘 나가는 책이래 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베테랑 편집자 두 분 돌고래의 김희진 대표, 아논북스의 서효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자, 이번에는 서효인 대표님이 고르신 책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돌고래 출판사의 책인데 어떤 책이죠? 네, 아름답고 살벌하고 웃기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나탈리 헤니스가 쓴 책인데요. 예. 우리 곁에 그리스 여신들이라는 부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작가가 고전 학자인 동시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와, 아까 전에 우리 그 네. 전성진 맞아. 작가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가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좀 우연이 있나. 확실히 공교롭네요. 좀 유머와 농담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글이라 그런지 더 이렇게 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고전 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른들이 읽을 땐 좀 딱딱한 책을 많이 읽죠. 네. 학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던가. 네. 근데 이 책은 아무리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고 또 유럽에서도 그 자기 이 주업이 이 고전을 좀 쉽게 네. 독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좀 알리는 일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게 그 아이러니를 잘 짚으면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재밌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셨으면 최태성 선생님 같이 되셨을 텐데. 네. 아, 네. 여신을 다뤘다고요. 사실 저는 그런 신화 얘기를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읽고 뭐 외우고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름들이 좀 어렵고. 근데 아무튼 요즘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TV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해주고 어떤 많이 이렇게 뭐 브랜드에서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해서 뭐 네이밍하고 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아는 건 좀 무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참고로 좀 잘 많이 모릅니다. 좀 그러게요. 네. 이게 이 책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친구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자. 네. 그래서 하나씩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두고 왔나 봐를 소개한다고 하시고 저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같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여성 작가고 하니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딱 맞다. 이런 거 서현 대표님의 픽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돌고래 출판사의 책이 다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네. 이게 또 새로 나오기도 했고 당연히 좋을 거라서 네. 해볼게요 하고 책을 읽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책을 바꿔야 되나? 왜냐면 이 그리스 신화의 전문가들은 따로 있고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의 전 초등학생들이 다 전문가예요. 맞아요. 요즘은 다들 애들이 약간 맞아요. 필독서처럼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수십만 명의 어때요? 괜찮아요. 초등학생들이 항의를 받을 수 있고 진행자가 우선 굉장히 그 밑을 깔고 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리스 신화를 저희 딸이 집에서 그 아울북에서 나온 대형 베스트셀러 있어요. 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옆에서 슬쩍슬쩍 어깨 너머로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거 또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 봤던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좀 다른 시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 작가 자체도 뭐 그리스 신화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인가요? 전문가예요. 이분은 고전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근데 이분은 또 네. 코미디언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책은 어쨌든 굉장히 이분이 뭐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것들을 즐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온갖 뭐 뮤직비디오, 뭐 어떤 레고 피규어, 뭐 소설, 영화,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게임 다양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정말 다양한 장르들에서 또 원형적인 이야기들 이런 그죠. 것들을 원형적인 소개한 이야기죠. 네.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화하면 좀 이 이름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그죠? 우리가 맞아요. 신화에 좀 의존하고 많이 이렇게 왔다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신화 얘기하기 전에 뭐 각자 좋아하는 혹시 신화나 신 있으세요? 저는 디오니소스 신을 좋아했어요. 네, 술. 포도주. 바쿠스. 네, 맞습니다. 제가 시인으로 데뷔해서 활동을 했지만 네. 약간 컴플렉스가 시인치고는 네. 그렇게 약간 저를 놓고 놀지를 못해요. 맞아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아는 시인은 막 풍류를 알고 네. 좀 때로는 맞아요. 그 예술가적인 어떤 그 막 이탈 막 이런 그런 네. 게 없으시다고요. 네, 저는 약간 약속 시간 같은데 약간 맞아요. 정정근거에서 오늘도 되게 빨리 나왔어요. 편집자를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잘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내가 아는 그래서. 시인들은 그 약간 대척점에 있는데 막 아침에 8시에 전화해서 나 밤새 술 마셨어. 어쩌라고요? 그냥 그렇게. 네, 저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시인의 전형을 만드는 거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네. 술을 마셔도 진탕 취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디오니소스의 그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냥 대리만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인 반신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진 대표님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대체로 다 좋아해요. 남녀 불문, 이상한 짓과 나쁜 짓을 하는 신들이 너무 많은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뭘 하나로 고르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이 책에서 다루는 8종류의 여신들을 다루거든요. 8종류의 신이 나와요. 근데 8종류의 여신들 다들 이렇게 저희도 편집부에서 한 명씩 고르고 이번엔 누가 좋았어 막 이러는데 저는 정말 다 좋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아름답고 살벌하고 웃기는 이렇게 지금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 표현에 어울리는 여신들이 등장을 하는 건가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세 표현은 모든 여신에게 다 적용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웃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예. 이 작가가 만들어내요. 그런 부분들을. 그 점들을 포착해내는 것도 이 독서의 재미일 것
같아요. 네. 전 아무래도 아름다운이 처음이죠. 아름다운 여신은 아프로디테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책의 좋은 점이 또 앞에를 보면 이렇게 또 도판을 맞아요. 컬러로 잘 넣으셨거든요. 책이 좀 비싸 보이네요. 네, 고급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의 아주 유명한 사진들, 그림들, 보티첼리의 그림이나 뭐 조각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글을 읽으면 야,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남성 중심의 문명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지내오면서 아프로디테를 아름다운 여자의 전형으로 보는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글을 읽고 이 사진을 보면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이 여성의 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서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벌한 여신. 사실 살벌한 여신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 또 다 살벌해요. 다 살벌해요. 또 뭐 맞아요. 진짜 헤라 다 같은 살벌해요.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뭐 뼈도 못 추립니다. 네. 그냥 뭐 죽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서. 네, 그 아르테미스를 살벌하시는 아르테미스는 뒤에 하고 네. 복수의 여신들을 복수의 여신들. 꼽아볼게요. 네, 일단 복수의 여신인데 맞아요. 한 명이 아니고 3명.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세 신. 세 분. 네, 세 분이라는 데에서 같이 다니면서 잘못한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신에 대해서 실언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한 인물들이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끝끝내 쫓아가서 끝끝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뭐 일종의 걸크러쉬의 원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 신들은 다른 신들은 자기의 위험을 알아봐 주길 바라고 네. 자기가 아름답길 원해요. 대체로 다. 근데 이 복수의 여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맞아요. 복수가 최고의. 너무 무섭고 네. 기괴하게 생기고 막 흉측한데 신들도 놀랄 정도로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네. 아니, 특히나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여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책엔 또 여신을 주목하고 있고 왜 이렇게 그 인류에서는 신화에서는 그 여자 신에 대한 집착이 좀 있을까요? 그런 원인들도 그런 것도 좀 분석이 나오나요, 이 책에? 사실은 네. 남신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금 재미가 덜해서 확실히 여자 신들이 더 네, 많아요. 전쟁의 그래서. 신, 맞아요. 무슨 뭐 이런 거 다 네. 여자 신들이거든요. 맞아요. 승리의 여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여신들 이야기가 더 계속 다른 이제 문화를 통해서도 재생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뭐 어머님들도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거 애들이 정말 봐도 되냐? 왜냐면 요즘 애들이 너무 많이 보고 뭐 계속 이어서 보는데 막 미취학부터 계속 보는데 진짜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살인 강도, 불륜, 그렇죠. 뭐 강간 뭐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네. 그 정말 신화라는 게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그럼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서 그래. 이건 그 당시에 신의 영역에서는 허락이 됐던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나탈리 헤인스 판으로 보시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신들의 잘못이나 과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포장하진 않아요. 아까 가짜로 이제 포장하진 않는데 그것을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잘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잘 바라보고 신도 이렇게 추악한 면도 있고 네.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렇게 회피하기도 해.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이 자기 모습을 투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을 좀 오히려 좀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서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적인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신화를 다시 이제 리라이팅 하는 작가시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뭐 강간 장면 뭐 이런 거 놓치지 않죠. 놓치지 않고, 굉장히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시대에 이제 고전 그리스 시대에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거를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역사를 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게 낫다고 했던 것처럼 소독하는 게 낫다고 들여다봐야 소독을 하니까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신들의 좀 우스꽝스럽고 나쁜 이제 짓들을 똑똑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책 흥미를 이끄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되게 스탠드업 코미디언답게 시작해요. 아. 말에게, 소에게, 동물에게 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들은 신을 말처럼 그리고 소처럼 그리고 동물처럼 그릴 것이다. 근데 이 신은 인간이 그린 거잖아요. 맞아. 손이 있어서 입이 있어서 말을 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할 때 이 신들이 참 못됐고 뭐 폭력, 살인 다 전과자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돌이켜보면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전 초등학생들이 약간 먼저 봐도 괜찮다. 심지어 잘 각색해서 책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정제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인간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네.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여러 모습과 여러 갈등을 접하는 것도 이게 가장 나은 방식 같아요. 그걸 접하는 게. 9시 뉴스보단 건전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저 어떤 인간 세계보다는 훨씬 더, 네. 낫다. 네네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아르테미스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네네. 사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들 보면은, 네. 악인은 악인이고 선인은 선인이에요. 네. 많은 드라마나 뭐, 미디어들 보면. 특히 요즘은 쇼폼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캐릭터의 입체성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네. 나쁘면 나쁘고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아르테미스가 진짜 이상한 신이거든요. 맞아요. 네. 소녀의 신이고 동물의 신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소녀들을 제2로 바치라 그래요. 죽여서. 그리고 동물 다 없애려고 해. 네. 다 불태우려고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대할 땐 너무 관대한 사람이다가 근데 악랄하고 잔인할 때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이중인격도 아니고 왜 네, 그 사람이 네. 모순적인가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가요? 신이니까 모순적인 거죠. 신이니까. 그러니까 네, 다 네. 신이니까로 다 귀결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헨스는 네, 네. 그거를 그때는 그 신이고 자연일 수도 있는데 자연은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인간도 사실 변덕스럽죠. 우리는 그 오랫동안 문명화된 규율 속에서 우리가 갇혀져서 그렇지 우리 마음은 되게 변덕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을 통해 투영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연스럽다고 해석을 합니다. 네. 맞아요. 신화가 정말 재밌는 게 선악이 그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막 구분되거나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볼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서효인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여신 있어요? 저는 그 무사히라고 무사히요? 뮤즈더라고요. 아, 뮤즈가 무사하고 무사가 여럿이면 무사히인 맞아요. 거예요. 또 글 쓰는 입장에서는 네. 뮤즈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그렇고 모두가 뮤즈를 떠올리면 막 그 남성 예술가 곁에서 네. 사랑도 주고 소재도 제공하고 네. 뭐 화가면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맞아. 또 시이면 그녀와의 사랑이나 약간 내밀한 이야기를 신화 소설로 쓰기도 하고 막 그 약간 좀 부수적인 주체성적이진 않은 예.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무사히 분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 여기에는 반대로 네. 시인들이 무사히들에게 빌어요.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저 제발 시 좀 쓰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잘 쓰게 해주세요. 서현 대표님 빌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요. 열심히 기도하면 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잘 빌어서 네. 기도 간청해서 시 잘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네. 간청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번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래도. 아,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뮤즈를 품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누군지는 네. 안 물어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좀 잘못 해석되고 있는 네. 그 뮤즈에 대한
우리의 그 전제나 명제를 좀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재밌는 게 그림 그리는 데는 무사히가 관여를 안 해요. 그건 또 이제 기술로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테크닉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사히가 활동하는 영역은 시. 네, 주로 문학 얘기를 음악. 하는데, 네, 음악. 그러니까 그림은 아니고. 그때는 음악과 시가 네, 하나로 하나. 해가지고 연극으로 되는 거니까. 맞아요. 공연, 네. 뭐 서사시, 비극 다 있고 천문학도 있는데 미술은 없어요. 네, 그래서 헤인스가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쓰는데 그럼 피카소 뭔데? 미술 뭔데? 그쵸, 뭐 로댕은 뭔데? 네,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신다면? 아까 말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이들이 읽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읽으면 맞아, 저도 그 좋습니다. 생각했어요. 사실 예. 이게 분량도 그렇고 네. 어린이들이 이 책을 바로 읽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어지간한 어른보다 초등학생들이 문해력이 좋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성인 대상으로는 일단 나온 책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딱 어떤 타깃보다는 우리 인간이 그 인문학을 바탕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이 사회를 재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양 있는 현대의 한국 사람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읽으라고 그냥 쓱 이렇게 읽어주세요. 허리춤을 이렇게 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뚜렷하게 자기만의 길을 내고 있는 매력적인 출판사 두 곳의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돌고래 김희진 대표님, 아노북스의 서효인 대표님.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책 많이 내주셔서 또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